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 기술 등 최신 군사 기술을 공여받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발전시킨 무기가 결국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반도에 들이운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중입니다. 과거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일본에 밀리는 이류 국가로 보거나 아예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유명해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BBC나 CNN 등 유명 외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나 밀리터리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먹는 것이 문제일 뿐 하고자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딧 등 외국 커뮤니티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질문에 2달이나 석 달, 넉 달 등 다양한 답변이 달렸지만 대체로 6개월을 넘기진 않았고 빠른 경우 한 달 안쪽으로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안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을 가지려 시도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명분만 갖춰지면 되는데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기술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명분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 최기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핵물리학 기술은 이미 군사력 순위 최정상의 영국, 러시아,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언제든 시작만 한다면 2달 내로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는 전 국방대학 교수이자 청와대 국비안보실 행정관 등을 지낸 군사와 방위산업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보니 그의 이런 단어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기정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이없는 소리긴 합니다. 한국이 자기네 속국도 아니고 뻔뻔한 내정 간섭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부족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이 핵을 개발할 낌새를 보이자 북한, 중국, 소련과의 마찰을 경계했던 미국이 대통령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주한 미국 대사이자 전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한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말린 사연을 전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강하게 재확인해 주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훨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한국의 핵무장은 명분만 되면 2달, 짧으면 한 달 이내로도 완성되어 평양과 베이징을 겨눌 수 있는 위협적인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 두려워하는 최종 병기인 셈이죠. 최근 중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걸은 해변의 동상을 철거하며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러 간 협력을 견제하는 의미인 동시에 북한의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핵협의그룹 NG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전력까지 포함하여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여당 주도로 핵무장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논의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아닌 국회에서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언제든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다 보니 북한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명분 삼아 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북한에게 적당히 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핵은 사실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발하고 나서도 발사할 수단이 여의찮아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까다로운 무기인데요. 폭격기에 핵폭탄을 싣고 적국 한복판까지 나라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70년 전에나 가능했고 지금은 촘촘한 방공망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핵을 가졌다면 핵을 쏘아낼 미사일도 있어야 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도 핵폭탄만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현무, 천궁, 비궁 등 다양한 체계와 비거리를 지닌 미사일 무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완성하여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특히 현무 3시는 사거리 추정치가 1,500km에 달해 베이징을 넘어 러시아까지 너끈히 사거리가 닿는 강력한 순항 미사일인데요. 개발 중인 현무 3D는 추정 사거리가 무려 30km에 달하고 이미 ICBM 기술을 상당히 갖추었고 SLBM 기술의 핵심인 수중 발사 기술 콜드 런칭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따로 미사일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가진 미사일에 핵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만으로도 무서운데 미사일까지 있으니 중국이 뻔뻔하게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의 핵무장에 이리저리 토를 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중국의 어이없는 행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허락해 줄까? 러시아 핑계대도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은 핵무장을 못하지. 북한은 그거 했다가 나라 망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면 대박이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북한처럼 만들어줘야 돼.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만들 게 뻔한데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되지. 북한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한까지? 어림도 없어. 명분이 문제지 만들기만 한다면야 석 달 안에 만들지. 쟤네는 이미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도 만들 수 있잖아. 거기에 그냥 핵만 달면 되는데?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 가능하지. 한국은 방산 기술로는 세계 최상위권 국가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우라늄 확보도 쉬울걸. 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한국은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현무 미사일에 핵 달면 그게 ICBM 아닌가? 이미 한국은 SLBM 기술도 확보한 상태라 핵만 있으면 바로 핵 억제력 확보가 되지. 수중에서 미사일 쏘는 콜드 런칭 기술은 최고 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명분 때문에 못 가지던 거니까.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핑계만 잘 되면 진짜 개발 가능할 듯하네. 중국은 당연히 난리 날 테지만 한국이 알 바는 아니지. 미국하고만 딜하면 중국이 뭐라든 그게 알 바인가. 이번에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게 그걸 빌미로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적들에게 쏠 수 있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야. 한국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여러 보유한 국가야. 그런 국가에게 핵은 순전히 명분 싸움일 뿐 이미 원한다면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신이시여 한국에게 핵까지 쥐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거지 국가인 북한조차 핵무기를 열기가량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정도면 아예 중국을 핵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일 풀리자마자 사거리 1500km짜리 미사일을 떡하니 내놓은 국가야. 미국까지 닿을 미사일도 아마 있을 텐데 지금 한국도 유럽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군사대국인데 핵까지 가지면 적어도 세계 군사력 순위 3위 안에는 올려야 할 거야. 독일과 프랑스가 NATO에 기대느라 군사력이 빌빌대고 있으니 한국을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그들이 최강국이야. 쟤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갑사단을 운용하는 국가라고.
전차 포탄조차 핵으로 바뀔 거야. 한국은 3,000톤급의 잠수함을 여러 보유 중이야. 애초에 그것들은 만들 때부터 SLBM을 달 수 있게 만들어졌어. 동해의 숨은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한다면 표적 국가들은 그냥 앉아서 핵폭발을 맞아야 해. 베이징은 한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기술이 없어. 그들의 방공망 MDU로 미사일을 막는다? 자기들도 어림없는 소리라고 할 걸.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북한은 그냥 기도해야지. 김정은이 교회에 나오는 코미디를 볼 수도 있을걸.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다른 무기 구매와 달리 자신이 뒷돈을 챙길 수 없는 KF-21 사업을 내팽겨치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대폭 깎아달라고 요구해오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밀린 분담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다면 한국은 시제 전투기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프라보어가 미납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해 옴으로써 오히려 한국은 시제기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저 완제품만 현지에서 조립하는 처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적게 내면 적게 주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KF-21 보라매가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미국제 못지않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홍보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핵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게 된 인도네시아 공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최근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가 미국의 F-35에 들어갈 레이더보다 강력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산 통합 전자전 체계를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와 한국의 전자전 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레이더의 숨겨진 능력이 뭐길래 미국의 레이더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며 엔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장비가 바로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인데요. 한국은 현재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고 한화가 항공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 중무장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KF-21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시험 발사는 중거리와 단거리 모두 단 하루에 끝났다는 점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거리나 단거리 한 가지를 성공한 뒤 수개월 뒤에 다음 단계 시험 발사를 하는데 한국은 속전속결로 중거리와 단거리 시험 발사를 하루에 몰아서 모두 시행하고 성공시켜 한국이 얼마나 KF-21 개발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KF-21의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미티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성능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는 회피 불가능 구역으로 보통 중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 중간 단계에서 적기를 포착하는데 최대 사거리 60km의 미사일이 접근하게 되면 표적기는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미티어의 경쟁 모델인 암람 AMRAAM은 25km까지 접근해야만 적기를 100% 추격할 수 있는 회피 불능 구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람은 피할 수 있어도 미티어 미사일에 포착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미사일도 자체 레이더 시커를 가동시키기 전에 전투기에서 표적 신호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100% 성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미티어의 사거리는 87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1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작은 소형 표적을 87km 범위에서 탐지 미사일을 유도하는데 성공하면 현재 F-16 전투기에 장착된 최첨단 AESA 레이더의 APG-80이나 83 수준과 같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격거리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탐지거리는 0데시벨 수준에서 140km 이상의 탐지 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 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180km 이상까지 탐지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AESA 레이더의 특징인 주파수 모드를 가동하면 200km 중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서해상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KF-21 보람의 장거리 교전 능력은 미티어의 성능뿐 아니라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상당한 위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비교되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APG-83 AESA 레이더는 F-16 전투기 블록 70평 이상의 최신 기종에 들어가며 FA-18과 폭격기에도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진 미 공군의 주력 레이더입니다. APG-83 AESA 레이더의 성능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최대 탐지거리는 370km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그리스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발표한 APG-83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제곱미터의 RCS 표적 강도를 나타내는 전투기를 예로 FA-18과 라팔 전투기를 상대로 87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보람의 전투기도 표적기를 87km 부근에 배치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최신형 미국제 AESA 레이더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추가로 진행되는 항공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무장실사격 시험에서 원거리 지상 표절까지 정확하게 탑결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대등한 성능을 한국의 국산 AESA 레이더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국의 국산 AESA 개발 과정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한국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하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개발 과정을 불과 7년 만에 달성했는데 그만큼 연구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AESA 레이더는 이탈리아 외에 여러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았음에도 7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레이더 수출 협상에 나서자 세계는 한국의 투지와 빠른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이 레이더 분야의 선진국인 이스라엘을 제치고 항공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FA-50 경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는 M346 훈련기를 베이스로 하는 훈련기에 한국에서 AESA 레이더를 수입해 안테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레이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하던 레오나르도사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AESA 레이더 국산화는 물론 LIGNX1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전투기는 KF-16과 F-15K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기기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통신, 방어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영되는 미국산 전투기에는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산 전자전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F-16과 F-15K 개량 사업에 맞춰 LIGNX1이 개발한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제안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게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에는 관대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자체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산기업 LI진엑스원은 이미 KF-21에 들어가 전자전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LI진엑스원의 전자전 시스템은 전투기 내부에 적용한 일체형으로 개발되어 비행 시 항력이나 운용 유지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양산을 앞두고 더욱 더 강력한 성능을 장착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불편한 인도네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강경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를 코너로 몬 것입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조 원 이상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선입금 후이전 방식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KF-21 관련 중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및 협력을 재고할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는 강경 발언을 하자 인도네시아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조 원을 깎아주더라도 시제기도 주지 않고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제기는 물론 기술 유출까지 막을 수 있고 전투기 판매는 지속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돈은 우리가 메꿀 수 있다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크게 줄였고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한마디로 할 말을 다 한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방사청 신임 청장이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을 상대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전차 104대 구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H,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으며 가장 잘 팔리는 전차인데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K2 전차를 눈여겨보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람스가 시험 평가를 받는다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악 지형으로 유명하며 카르파티아 산맥이 국가 북부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지가 70%인데 슬로바키아의 산지는 이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산맥 중에는 파트라 타트라 지역 타트리 산맥, 데파트라 산맥, 소파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광석 산맥, 슬로바키아 중앙 산맥 또는 베스키디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영토가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 산악지형에서 기동하는데 탁월하다는 K2 전차가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가 한국과 4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 등의 무기들은 빨리 도입해 배치할 수 없기에 폴란드가 찾은 해답을 주시했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K2 전차와 FA-50 전투기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독일에서 중고 레오파드 EA4 15대를 받기로 하고 일부 받았으나 슬로바키아는 이를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된다면서 K2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계약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해 실전 배치한 K2 전차에 놀라고 있는데 폴란드는 K2 전차를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에서 K2 전차의 강력한 위력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3,500개에 달하는 서방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전차도 K 전차를 비롯해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 등 서방 각국에 내노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 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K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의 K 전차는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졌는데 이상하게도 K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시간 후 K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는데 산악지형의 숲속에서 기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전차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격 훈련을 함께하고 경사로를 향해 올라가는 훈련에서 K 전차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는 서방의 전차보다 가벼운 55톤에 불과한데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험지 코스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르클레르, 챌린저, 레오파드 이 전차가 모두 올라오지 못했는데 K 전차만 이 코스를 올라오면서 통과했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훈련에 참가한 32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24에서 폴란드 20기계화여단 소속의 K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움직이지 않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전차들이 평지나 기존 도로로 움직일 때 K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작전을 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 전차를 계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받는 것에도 놀랐지만 험악한 지형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더욱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슬로바키아에서 K 전차가 아니면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국경 지역 중에 험한 산지에 K 전차를 배치해 놓은 폴란드를 우쭐하게 하고 있는데 산지가 80%가 넘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옆나라 체코 또한 K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산지가 70%나 되어 K 전차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수천 개의 다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60톤 이상의 전차가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60톤이 넘는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가 적합하지 않고 55톤밖에 되지 않는 K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의 군사 사이트에서는 K 전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지비너 노보트니는 폴란드형 K 전차는 T-72와 구형 레오파드 1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의 K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K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서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 레오파드 2, 에브럼스 M1, 챌린저 2, 메르카바 등들을 속속들이 연구했으면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T-86 전차의 장점들 또한 녹여넣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이미 이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K1 전차 사업을 통해 에브럼스 전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차 개발의 경험을 획득했고 여기에 서방 전차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오며 경량화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서방 전차들에 비해 55톤으로 가볍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군이 그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독일 전차를 도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군사 잡지 아미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대 레오파드, 독일 레오파드가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K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영하의 온도와 산악 환경에서 전투 능력이 K전차가 레오파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는 남북 접경 지역 산악 지형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 K전차는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적 수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탱크가 웅크리고 장애물 뒤에 숨을 수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어 다른 탱크보다 더 높은 엄폐물에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측면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차는 앞으로 기울어져 주포 내림각이 최대 16도까지 증가하여 훨씬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언덕 너머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까지 들었는데 K전차는 뒤로 몸을 기울여 총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탱크가 공격하지 않는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전차는 평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확성으로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는 K전차를 따라올 전차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K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비교되며 서로 최고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차인데 3년 전 두 전차를 비교한 영상에 이러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는 노르웨이군의 평가에서 레오파드를 압도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은 K 탱크를 향해 바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현재 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그 행보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UAE는 이번 한국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거 구입할 것으로 전망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UAE 대통령 방안에 맞춰 엄청난 신무기를 2년 앞당겨 개발 완료 선언하면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 특히 중국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며 또 중동 국가인 사우디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5월 28일부터 29일 국빈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UAE 7개 토호국 중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UAE 대통령입니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연습 비행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에는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무하마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환영식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UAE는 미국의 F-35 수출 거부로 인해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투자는 전쟁으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제22 대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한국의 KF-21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KF-21 수출 고객이고 UAE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한국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밝혔으면 국방, 방산, 경제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은 UAE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0억 달러, 한화로 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UAE 역대 국가 간 최대 투자 규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UAE에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UAE 대통령 방한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위산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입니다. 총 면적 7km의 사업비만 최대 30조 원을 투입하는 UAE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3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삼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스마트 시티 운영, 초고속 통신망 등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는 인프라 구축 수주를 노립니다. 현대차는 인공지능 AI 스마트 택시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이 기대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009년 왕세자 시절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UAE는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UAE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천궁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블럭이는 사드에 비해 110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천궁이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 주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천궁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궁이의 성능을 입증해 향후 방위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 한국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며칠 전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한국형 사드인 LSAM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미사일을 40에서 6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무기 LSAM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정된 일정보다 2년이나 빠르게 개발을 앞당겨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말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LSAM 요격체계 미사일로 인해 우리 군의 중고도 요격체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몇 개월 만에 개발 완료 선언을 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LSAM 요격체계가 2025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번 개발 성공과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면 최대한 빠르게 전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천궁이는 15에서 40km 하층부 요격을 담당하고 있으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SAM이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및 천궁이와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UAE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블럭이 개발 완료 발표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궁이를 세계 최초로 수입한 국가는 UAE로,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 기준 최대 규모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도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궁이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대통령 방한 전에 LSAM 개발 일정을 빠르게 앞당겨 개발 완료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의 가장 놀란 곳은 중국일 텐데요. 예전에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당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가 강력한 방패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드와 같은 성능의 대공 방어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비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LSAM 요격 체계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도 크게 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20년 전부터 대공 방어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공 방어 체계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궁이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유럽 시장까지 뚫고 있으며 미국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번에 LSAM도 UAE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작년 UAE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한화의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와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미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화 부스에 방문하기 전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고 고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가 한국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한화 부스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천궁에 크게 관심을 표명했었고 바로 이어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난 UAE 방산전시회에 한화 부스를 방문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한국 방문 계기를 통해 LSAM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 특성상 바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극비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도 UAE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곧 LSAM 수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SAM 요격 체계는 2014년에 개발이 결정된 후 10년 만에 완성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요격 시험에 성공한 후 빠르게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요격 시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최종 시험에서는 200km 밖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해 요격 성공하면서 이번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LSAM의 특징은 패트리어트가 사용하지 않는 X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다기능 통합 레이더로 표적 탐지와 추적, 요격탄 유도 기능까지 통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서해 비행 중 지속적인 화염 분사로 정확한 궤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이러한 외기 직격 기술 때문이었으며 는 우주 공간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직격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 성능이 떨어져 러시아로부터 S-400을 추가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쉽게 파괴되면서 중국군은 이를 구매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산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전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중국산 대공 방어 미사일을 평양에 배치한 상태로 공격 무기 사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소식에 북한, 중국 등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필요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의 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 이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이 같은 기종으로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돛은 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 액티브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돛으로 탐지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잠수함은 대만 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에 공유되자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 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 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기에 좋은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이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해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 ADIZ로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23일 6해 공로켓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의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산 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의 크림대교를 건설했는데요.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USV이 푸틴의 자존심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에는 최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 보트형 무인수상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수상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 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LI지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 라이벌인 두 회사 LIGNX1은 해검 시리즈를, 한화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니즈넥스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LIGNX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이는 수상수 중 정찰용 무인 수상정으로 강한 조류에서도 기뢰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 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무인 경비정으로 장 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는 2024년 4월 무인 수상정 해령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불과 2달 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 SEAGHOST은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의 해령시 GHOST는 탑재된 무인 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해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 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라이벌 LIGNX1과 한화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 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LIG와 한화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최근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화가 약 1,380억 원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미국 존스법 존즈 액트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왔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풍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 독다크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화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K2 탱크,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무인 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화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